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지난 목요일 미국 증시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조기 폐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한 채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거래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있다가 보니까 그랬고, 이런 가운데 이 마감 시한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브렉시트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 시장에는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오리무중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 법안에 여전히 사인을 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지난 목요일에는 이 민주당 하원에서 공화당 하원에서 민주당 하원이 통과시키려고 했던 $2,000 규모의 현금 지급안 법안을 또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CNBC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27일만 있으면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서명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사인을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토요일부로 1,400만 명의 미국 내 실업자들은 실업수당이 완전히 끊기게 됐습니다. 계속 서명을 하지 않게 된다면 29일 0시를 기준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감은 반드시 시장에 작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잠시 후에 열리게 되는 선물 시장에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출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난 24일 뉴욕 증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뉴욕 증시는 오후 1시에 장을 일찍 마쳤고 25일 성탄절에는 하루 쉬어갔는데요. 24일 주요 지수는 부양책 상황을 주시한 채 모두 소폭 올랐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다우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우지수 이렇게 장중에 하방 압력을 받기도 했지만 막판 1시간에 조금 힘을 내주면서 0.23% 올랐습니다. 3200선을 목전에 둔 채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는 장 초반에는 비교적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장중에 하방 압력을 피해가지 못한 채 0.26% 오른 채 거래 마쳤습니다. 12,804선 가리키고 있고요. S&P 500 지수 역시나 다우지수와 비슷한 흐름 보이면서 0.35% 올랐습니다. 3,703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목요일 시장에 주목한 이슈 보겠습니다. 우선 영국과 EU가 미래관계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해냈습니다. 3월 협상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에 성공한 건데요. 전환기간 종료를 단 일주일 앞둔 시점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오랜 기간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이었던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사라지면서 시장에는 호재였습니다. 그런 한편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미국의 부양책에 쏠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부양안에 서명을 안 하고 있어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인데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점, 그리고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만큼 결국 법안이 폐기되기 전에 서명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시장으로의 타격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는 연일 악화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영국에서 확인된 변종 바이러스 확산 여부에도 계속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요일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를 제외한 10개 섹터가 상승했는데요. 최근 부진했던 기술주가 0.6% 오르며 시장을 이끌었고 전일 강했던 에너지주는 0.5% 하락하며 부진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중국 당국이 반독점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인 여파로 알리바바가 13% 급락했는데요. 알리바바는 장중 18%까지도 떨어지며 사상 최악의 하락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수 편입 이후에 다소 약세를 보였던 테슬라의 주가는 2.4%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뉴욕 증시 주간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돌발 변수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숨가빴던 2020년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인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연말을 맞아 제한적인 등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몇 가지 부담 요인이 있겠습니다. 우선 내년 초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 대한 부담이 본격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코로나19 확산과 부양책 불확실성이라는 위험 요인도 있기 때문에 안도할 수만은 없는 연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마지막 주간인 만큼 다소 차분한 분위기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본래 매년 마지막 5거래일과 연초 2거래일은 이른바 산타랠리라고 불리는 강세 기간으로 인식되죠. 올해는 이미 기록적인 랠리가 이전에 나타났던 만큼 추가적인 상승 전망은 다소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다우와 S&P 500 지수는 6%, 15% 상승, 나스닥 지수는 42%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Last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자, 이어서 클로징 벨 나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죠. 미국 증시는 거래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를 시작으로 연말 연휴를 기점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또 연휴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은 많지 않았는데 이런 가운데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계속해서 거래량이 많지 않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이고 방금 계속 들으셨던 것처럼 호재와 악재가 엇갈리고 있는 사이에 이 당분간은 그래도 좀 호재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말 사이에 나왔던 예산안에 대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거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상품 선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금값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금값은 브렉시트 협상 타결로 인해서 유로화와 그리고 파운드화가 장 막판 낙폭을 줄였습니다. 또 일부 반등에 성공하게 됐는데 이 덕분에 달러는 약세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됐고요. 덕분에 이제 금값은 0.2% 정도 올랐습니다. 1,883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고, 자, 국제 유가도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브렉시트 호재 덕분에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 원유 재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도 긍정적이었습니다. 56만 2천 배럴 감소해서 특히 가솔린, 휘발유와 정제유도 재고도 감소가 했거든요. 이런 것들 덕분에 원유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0.2% 정도 올라서 48.2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브렉시트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거부를 하다 보니까 이 하락을 했는데요. 국방 예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또 부양책이 포함된 예산안 서명은 계속 수정을 요구하고 있죠. 이 때문에 금리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0.933%를 기록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28,000달러를 돌파하게 됐었는데 조금 전에 26,000 정도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신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도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고요. 이어서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은 장혜진 앵커 준비했죠. 어떤 소식일까요? 네, 미국의 추가 부양책이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지난 21일 미국 의회에서 가까스로 합의한 이 부양책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부양책에 포함된 직불금 지급 액수를 성인 1인당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려야 한다라면서 서명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는 부양책에 코로나19와 무관한 항목이 많다면서 외국이나 로비스트 그리고 이익 집단 등이 할당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현금 지급은 늘리라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목리에 일부 실업 대책은 시한이 만료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하원 민주당은 현지 시간 28일 국민 1인당 현금 지급액을 늘리는 내용의 대체 법안 표결에 나섭니다. 자, 민주당은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라는 입장이어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호응을 하고 있지만 반면에 집권 공화당은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라는 이유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통령이 부양책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는 재의결 투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재의결이 되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가 무효화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자, 이를 두고 공화당의 상원 지도부 로이 블런트 의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가 무효화되겠느냐라는 질문에 아닐 것이라고 말했고요. 일부 언론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의 트럼프 대통령이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8일까지 부양책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미국 연방정부는 다시 한번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되는데요. 내년에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새 의회에서 부양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를 두고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19 부양책 서명을 계속 거부하고 미룬다면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경고를 했고요. 서명 거부로 약 1,000만 명의 미국인이 실업보험 급여를 잃게 될 것이라면서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자, 향후 며칠 내로 정부 지출이 만료가 되면 필수 공공서비스와 군인들을 위한 급여가 위태로워질 뿐만 아니라 지출 유예기간마저 만료되면 공무원 수백만 명이 집에서 강제로 무급 휴가를 보내야 한다며 셧다운 위험 가능성도 제기를 했는데요. 올해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미국 의회는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자, 중국이 2028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가장 큰 경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존 전망에 비해서도 그 시기가 5년 정도 앞당겨진 것이라서 눈에 띄는데요. 영국의 싱크탱크인 CEBR, 즉 중앙경제경영연구소에서 전망한 바에 따르면 이 중국은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연평균 5.7%가량 성장을 하고 2026년부터 30년 사이에는 연평균 4.5% 정도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물론 2021년에는 팬데믹 이후에 강력한 경기 반등이 나타나겠지만 22년부터 2024년 사이에는 연평균 1.9%의 성장, 그리고 그 이후에는 평균 1.6%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중국의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고 이 미국의 성장 속도는 다소 완만하다 보니까 중국이 2028년에는 미국을 역전해서 제일 큰 경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CEBR은 기존에 2033년에 중국 경제가 미국을 역전할 것으로 전망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시기를 5년 앞당긴 겁니다. 그 이유로는 코로나 팬데믹을 꼽았는데요. CEBR은 중국이 팬데믹을 아주 잘 다뤘다면서 팬데믹 초기 당시에 강력한 락다운을 실시한 것이 장기적으로 서구권에 대비해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시기를 앞당긴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경기 사이클을 기반으로 볼 때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 정부가 막대한 자금 조달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2020년대 중반쯤에는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본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네, 이어서 종목 뉴스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디즈니 플러스가 예상보다 무서운 속도로 스트리밍계의 왕중왕 넷플릭스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자, 이 마케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디즈니 플러스는 오는 2022년 미국 내 매출이 4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된다면 스트리밍 시장에서는 넷플릭스와 거의 비슷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고 2인자의 자리도 굳히게 됩니다. 자, 이 마케터의 매출 전망에 따르면요, 올해 디즈니 플러스의 미국 내 매출은
19억 4천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디즈니는 내년 구독료를 1달러씩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죠. 이로 인해서 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매출을 추가적으로 기록하게 될 것이고 이는 42억 3천만 달러라는 수치를 예상케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현재 OTT 서비스 구독 매출 중 26.5%를 기록하고 있고요. 디즈니 이외의 이 OTT 서비스 훌루가 67.6%, ESPN이 5.8%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작년 11월 서비스 출시 이후 현재 8,680만 명의 구독자 수를 돌파했다라고 밝힌 상태인데요. 이런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디즈니는 2024년에는 2만 3천 명에서 최대 2만 6천 명까지 달하는 구독자 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디즈니 플러스를 포함한 디즈니 OTT 서비스의 미국 내 매출이 2022년 123억 6천만 달러에 이르게 되고요. 경쟁사 넷플릭스가 129억 5천만 달러로 예상이 되니까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따라잡는 셈이 되겠죠. 이 마케터의 분석가는 디즈니가 다양한 콘텐츠를 출시할 예정이고 디즈니 영화를 극장이 아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개봉할 예정이어서 이런 향후 구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마블 시리즈, 스타워즈 시리즈, 그리고 애니메이션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 2024년까지 디즈니에서는 콘텐츠 사업에 1,400만 달러에서 많게는 1,600만 달러까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앞으로의 성장세 계속해서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에 들어간다는 소식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알리바바는 13%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분명히 중국 시장 그리고 알리바바에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기회가 될 것으로 보면서도 규제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어서 시장 참가자들은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배런스지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배런스지에서 레이먼드 제임스의 말을 인용해서 이 주가 급락은 과민 반응이라고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 강력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림 한 가지를 보여줬는데 여기선 지금 잠깐 보이지 않고 있긴 하지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반독점 이슈가 있는 미국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알리바바의 주가의 하락은 과도하다는 겁니다. 알파벳이나 페이스북 마찬가지로 이 반독점 이슈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알파벳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제기되기 직전인 10월 19일 이후에 알파벳의 주가는 약 13%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알파벳과 비슷하게 반독점 소송이 제기됐던 12월 9일 이후에 약 4% 정도 올랐거든요. 자, 반면에 알리바바는 거의 30%가량의 주가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기업의 비슷한 상황에 비해서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는 평가겠죠. 자, 한편 레이먼드 제임스는 올해 알리바바의 매출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올해 회계년도 매출이 1,06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해서 매출 성장률이 49%나 높아지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시장 예상대로 돈은 잘 벌 것 같은데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는 과도하게 하락했다. 이런 평가로 정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신과 종목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